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은 투자자산 운용사 19강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9강은 제3장 기본적 분석 중에서 13번부터 들어가죠. 13번. 그 13번에 보면 시장 가치 비율 분석이 나왔습니다. 요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주가 수익 비율 PR에 대해서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주가 수익 비율 자체는 말 그대로 주당 순이익이 없으면 이건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없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이런 적자 기업에는 적용이 곤란합니다. 근데 이 주가 순자산 비율 이런 것들은 주가 매출액 비율 이런 것들은 매출액이니까 이런 것들은 적자 기업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적자 기업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 주가 수익 비율 이 자체는 다 주가가 다 주가가 다 분자 올라갑니다. 분자에 주가가 다 분자 올라가는데 분모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수익은 순이익을 말합니다. 순이익. 이거는 주당 순자산입니다. 주당 순자산. 분모가, 그 다음에 주가 현금 흐름, 이거는 요 주당 현금 흐름이 분모에 옵니다. 그 다음 주가 매출액은 주당 매출액이 분모에 옵니다. 그래서 공통은 다, 분자는 다 주가인데, 분모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다가 앞에 주당 보시면 됩니다. 주당 순이익, 주당 순자산, 주당 현금 흐름, 주당 매출액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받으시고.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정리를 해놓은 게 79페이지에 해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번 받으시죠. 자, 13번. 기업 분석의 하나인 시장 가치 비율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가 수익 비율. 요 수익은 뭘 말한다고요? 말 그대로 주당 단기 순이익을 말합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을 보통 우리가 EPS라고 부릅니다. EPS. 약으로 EPS 쓰기도 합니다. 로 나눈 값인데,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가장 잘 반영합니다. 수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는 포괄 손익계산서가 중시되겠죠. 즉, 순이익을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은 손익계산서죠. 자, 그렇지만 이는 지금 순이익이 없는 말도 적자기업이라든지 순이익이 아닌 손실 발생 적자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적용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 순자산 비율은 주가가 분모에 가고, 그 다음에 주당 순자산이 분모에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순자산은 뭘 말하죠? 이거는요, 자산에서 이는 부채를 뺀값인 즉 자본을 말합니다. 자본이 순자산이죠. 자,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청산가치로 평가하며, 자, 적자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죠. 청산가치. 자, 그래서 이는 청산가치를 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으시죠. 다음 넘어가면, 자,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은, 주가 현금 흐름 비율 자체는 이는 말 그대로 현금 흐름표가 중시됩니다. 현금 흐름표. 그래서 주가를 주당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는 PR의 보완 지표로 활용되는 건 맞지만 포괄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가 중시됩니다. 자, 그래서 이는 포괄 손익계산서 S가 아니라 현금 흐름표 S 산정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틀렸습니다. 주가 매출액 비율은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성을 잘 반영하고 역시 포괄 손익계산서를 기초해서 구해지며, 특히 이런 것은 어디에요? 자, 기술력이 있는 벤처기업 등을 설명할 때 유용합니다. 자,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한 공식에 관한 것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14번 나왔습니다. 14번은 말 그대로 요 시장 가치 비율 자체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읽는 법입니다. 우리 읽는 법 이런 것도 더 어렵죠. 계산상을 보면. 자, 주가 수익 비율은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가장 잘 반영한다. 수익 창출 능력이 바로 바로 이 수익성이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으로 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가면 주가 수익 비율, 요 PR을 이용한 공식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겁니다. PR이. 그 다음, 부채 비율을 높거나 원가 모형으로 자산을 평가한 경우, 자, 주가 순자산 비율은 높아진다. 자,
자, 부채 비율은 높답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은, 이게 부채 비율이 높아진단 말이죠. 부채가 높아지면은, 자산을 일정할 때 부채가 높아지면 자부이 작아집니다. 자부이 작아지면 주당 순자산은 작아지겠죠. 이 주당 순자산이 주당, 이게 뭐라, 자본이잖아요, 자본. 주당 자본입니다. 자, 이게 자본을 주식수로,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요 PR 같은 경우는,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은 주당 순자산이 낮아지거나, 즉, 부채감을 많이 써서 주당, 자본인, 주당 순자산이 낮아지거나, 주가가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요 주가 순자산 비율은 높아지겠죠.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원가 모형을 평가했습니다. 원가 모형을 해버리면, 이게 말 그대로 재평가 기준이 아니고, 자산 재평가 기준이 아니고 원가 모형을 해버리면 과거의 역사적 원가가 자산으로 남아있음으로써 이 자산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자산이 적어져도 자, 자본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주당 순자산이 작아질 수 있는 것은 자산이 적어지거나 부채가 커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PBR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매출액 중 자, 현금 매출이 매출 채권 차지비보다 높다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현금 매출이 뭐보다 자산 채권 차지 비중보다 자, 지금 이제 비중, 현금 매출보다 매출 채권 비중이 낮단 말은 현금 요 흐름 비중이 현금이 높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금 매출보다 매출 채권 차지 비중이 낮단 말은 현금 흐름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많거나 그다음에 주가가 저평가된답니다. 그럼 분모가 커지거나 분자가 작아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은 낮아진다.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뭐보다요? 이건 현금 매출이 매출액 차지 비용보다, 이는 쭉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주가 현금 비율은 낮아진다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하자 없죠? 자,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 주가가 저평가되거나, 주가가 저평가된단 말은, 자, 이건 지금 현재 주가 매출액 비율이니까 주가가 저평가되거나, 또 매출액이 많을수록요, 매출액이 적을수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 매출액 비율은 낮아진다. 이게 낮아지려면은 주가가 적어지거나 주당 매출액, 매출액이 많아져야 되겠죠. 분모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는 주가가 주당 매출액 비율이, 매출액이 적을수록이 아니라 매출액이 클수록 전체 값은 PSR은 주택 매출액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요? 자, 주가가 저평가되거나 주당 매출액이 적을수록이 아니라 클수록 해야 되죠. 클수록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사항이 틀렸습니다. 사항이 틀렸죠. 자,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장 가치 비율 중, 자, PER과 PBR, 요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요 두 개.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은 주로 내재 가치가 주당 순이익이고, 주가 순자산 비율은 내재 가치가 주당 순자산입니다.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은 주로 수익성 설명에 유용하기 때문에 주로 IS에 기초됩니다. 근데 이 보통 IS는 계속 기업의 가치를 기초됩니다. 계속 기업의 가정. 근데 PBR은 이거는요, 청산 가치를 기준하기 때문에 계속 기업의 가정과 합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PER, 주가 수익 비율은 내재 가치가 주당 순이익이지만 PBR은 내재 가치가 주당 순자산이다. 이랑 하자 없죠. 그 다음에 PER은 수익성의 바탕을 둔 가치입니다. 근데 PBR은 청산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ER은 적자 기업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자 기업에는 순이익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근데 PBR은 적자 기업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BR과 그 다음 주가 매출액 비율은 적자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답은 사망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PER은 순이익이 없는 적자 기업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든지 또는 주가 매출액 비율은 적자 기업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망이 틀렸고, PER은 이거는 자, 이 손익계산서 자체는 계속 기업의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이 계속기업입니다. 근데 주가 순자산 비율은 청산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 가치니까 PBR은 계속 기업을 전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 16번 나왔습니다. 16번. 자, 행복의 재무 구조가 다음과 같을 때 기대 주가 수익 비율을 한번 풀어봐라 해놨습니다. 앞전에 봤지만은 요 기대 주가 요 수익 비율 이거 한번 풀어봐라 하면 PBR 이건 조금 다른 공식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PER은 PR 자 주가 수익 비율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은 또 다시 우리가 풀 때 자 배당 성향 배당 성향은 1 마이너스 내부 유보율이죠. 내부 유보율. 이걸 우리가 요구 승률에서 마이너스 성장률로 나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또 풀 때 한번 보면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배당 성향 자체는 자, 기업에 우리가 저 기대 주식 배당금 있죠. 기대 주식 배당금. 자, 얼마요? 2,000원. 기대 주식 배당금 2,000원을 자, 기대 주당 순이익으로 나눕니다. 기대 주당 순이익, 즉, 만원으로 나눕니다. 나눈다. 이걸 다시 또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배당성에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구 승률이 얼마죠? 자, 15%, 0.15가 됩니다. 이래다가 기대 성장률은 5%입니다. 5%, 0.05, 5%니까, 그죠? 그럼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0.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자체가 지금 현재 0.2가 됩니다. 0.1을 0.1로 나누면 얼마 되죠? 2가 됩니다. 그래서 자, PR은 2가 됩니다. 2배. 그 답은 1항이 되겠네요.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요 주가 수익 비율이 커지는 요인이 아닌 거 물어봤습니다. 커지는 요인. 그래서 앞전에 봤지만은 이 배당 성향 자체는 자, 1 마이너스 자, 4내 유보율로 풀 수도 있습니다. 유보율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때 K는 요구 승률이고 G는 말 그대로 성장률이죠. 배당 성장률입니다. 자, 성장률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게 우리가 커지려면 요 PR이 커지려면 일단 배당 성향은 커야 될 것이고 그러면 배당 성향은 1-4의 유보율이니까 4의 유보율 자체는 작아야 되겠죠. 4의 유보율은 오히려 4의 유보율은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야 값이 커져가겠죠. 자, 그 다음 K는 요구수는 작아야 될 것이고 성장률은 커야 되겠죠. 왜? 분모는 전체값이 작을수록 전체값이 커질 거니까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요구수율이 작을수록 1번 사내 유보율이 클수록 사내 유보율은 여기 들어가죠. 사내 유보율은 작아져야 되죠. 작아져야 됩니다. 그 답은 2항이 틀렸고 이익 성장률은 클수록 그래야 분모가 작아지죠. 배당 성향은 클수록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공식을 구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다음 18번 자, 보기는 재무 비율 분석의 한계점을 서술한 것이다. 한계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 나왔습니다. 자, 재무 비율 분석은 앞에 재무 비율 분석 이거는 말도 기본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요 내재 가치를 이용해 가지고 자, 요 비율을 뽑아내는 게 됩니다. 내재 가치를 이용해서 풀어냅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하고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 과연 자, 어떤 매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게 제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로 이 기본적 분석은 재무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재무 비율 분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8번에 재무 비율 분석의 한계점으로는 재무 제표는 과거의 회계 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 이 재무제표는 보통 자, 한 해 동안 경영 성과를 설명한 게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한 해 말에 있는, 말에 있는 재무, 정보를 요한 것. 다시 말하면 재무 상태를 요한 것은 우리가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기초의 현금에서 기말의 현금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현금 흐름표. 그 다음 기초의 자본에서 기말의 자본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는 것은 자본 변동표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과거의 회계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계산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한계점 맞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분석은 이걸 예측해갖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인데 과거의 회계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복잡한 회계 처리 과정. 복잡한 회계 처리 과정 이것은 이 회계의 목적이 특히 회계라면 주로 뭐요? 자,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위한 게 회계 목적입니다. 물론 이 이해관계자는 내부 이해관계자도 있고 그 다음 외부 이해관계자도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내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은 주로 관리 회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은 주로 재무 회계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뭡니까? 내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려 하다 보면 이런 회계 처리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 처리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럼 회계 처리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거는 뭐요? 회사의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 재무 정보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뭡니까? 처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무 비율 분석, 이거 재무 비율 분석의 한계점이 아니고 이거는 회계 처리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계 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체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한계점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자, 한계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항은 재무 비율 분석의 한계점을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2항이 답이 아니다. 그 다음에 회계기간 동안의 손익계산서와 회계기 말에 있는 재무 상태표 간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통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회계 기간 동안 손익의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경영성과. 근데 재무상태표는 기말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 사이에 시간적 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좀 재무 비율 분석으로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기업마다 상이한 회계 처리 기준이 채택되고 있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업 간, 평균 간 비교가 어렵다는 것도 약간씩 조금 한계점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회계 처리 과정에 의해서 주당 순이익이나 주당 순자산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항은 재무 비율 분석 그 자체의 한계점을 보기는 어렵다는 것. 이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지 재무 비율 분석의 한계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잡한 회계 처리 과정은 아니다. 다음, 자, EVA 경제적 부가가치. EVA EBITDA 겠습니다.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감가상각비라든지 이자 비용이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걸 또 감고상각 이런 것을 차감하기 전의 이익을 EBITDA라 하는 겁니다. 자, 틀린 것은 맞습니다. 자, 보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기업 가치 중심의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 측정 수단이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우리가 기업 가치 중심의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 측정 수단은 EVA, 경제적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EVA는 세후 순영업 이익에서 투하 자본 비용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하 자본 비용도 다시 차감해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투하 자본 비용은 기회 비용을 따지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용뿐 아니라 타인 자본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세후 순영업 이익에서 자, 말 그대로 투하 자본 비용을 빼주는데 EVA 경제 부가가치는 자, 세후 순영업 이익에서 영업 이익에서 투하 자본 비용을 차감해 주는데 요 투하 자본 비용은 자, 말 그대로 우리가 부채에 따른 타인 자본 비용뿐 아니라 자기 자본 비용도 포함시켜 줍니다. 자기 자본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또 기회 비용으로 포함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투하 자본 비용은 자, 타인 자본 비용뿐 아니라
기회비용의 개념으로서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도 포함시켜준다는 것.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 기업 가치란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순차익금. 이때 순차익금은 총 차익금에서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및 투자 유가증권 자체는 차감해 주게 됩니다. 순차익금. 그러니까 현금이나 투자 유가증권을 차감한 이게 순차익금. 이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 가치 자체는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순차익금 요 자체를 합친 금액이 됩니다. 합친 금액. 자, 보시고.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기업의 우리가 가치는 뭘까 물어보니까 VA. 기업의 가치가 VA겠죠? 자, 이는 뭘까 물어보니까 자, 기업의 가치는 뭘까 이 말이죠. 이거는 자,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그대로 자, 순차익금을 차감한 값이 됩니다. 순차익금을 합산한 값이 됩니다. 차익금을 합산한 값이 됩니다. 자, 합산금인데 이때 순차익금은 자, 총 차익금에서 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 유가증권 이 값을 이 두 개를 차감한 게 순차익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의 주식의 주가총액에서 순차익금을 합친 건데 순수한 차익금은 총 차익금에서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투자 유가증권 요 두 개를 뺀 값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EBITDA 해놨습니다. 이거는 말도 EBIT가 뭐예요? EBIT가 영업이익을 말해요.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자, 요거는 그대로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을 말합니다. 한번 넣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한번 봐두시고. 그런데 뒤에 우리가 보면 참고적으로 그 EVA 푸는 게 있습니다. EVA 푸는 이거는 좀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푸는데 EVA 자체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또 이걸 다시 한번 더 조절해서 자, 세후 순영업이익에서 이익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 평균 자본비용 WACC 평균 자본비용을 자, 곱한 것을 뺀 것 같습니다. 또 이때 이리 풀 수도 있고 또 이거는요 투하자본 그래서 뒤에 우리가 해설에 있죠 공식에 투하자본에서 곱하기 자, 투하자본 수익률 자, 마이너스 가중평균 자, 자본비용 WACC 이걸 해도 답은 같습니다. 그럼 봐보죠. 밑에 자, 20번 자, 한번 경제적 부가가치 한번 이걸 풀어봐라 해놨죠. 그러면은 세후 순영업 이걸 주고 투하자본비용 줬다면 간단한 공식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자, 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조금 안 좋네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봐봅시다. 그대로 이어보면 자, 세후 순영업 이익이 얼마죠? 세후 순영업 소득이 30억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투하자본 비용 자체를 갖다가 한번 계산해야 되죠. 그럼 투하자본 비용을 빼야 되는데 이 투하자본 비용 자체가 뭐다? 투하자본에다가 가중평균 자본이익률을 곱한 게 됩니다. 가중평균 자본비용.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투하자본이 10억이 되고 이 투하자본은 뭐예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합계가 되겠죠. 그럼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이거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가중평균한 게 됩니다. 자, 비용을. 그럼 이게 0.1입니다. 0.1. 그럼 이게 얼마 되죠? 자, 이거 해보니까 10억에 자, 투하 자본 자체가 100억이네요. 100억. 100억에 10%니까 10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30억에서 10억을 차감하면 자, 경제적 부가가치는 얼마 되죠? 20억이 되겠네요. 20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20억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이걸 이렇게 풀 수 있죠. 투하자본 자체가 지금 현재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풀면 똑같습니다. 자, 투하자본의 수익률은 총 얼마 되죠? 수익률은 지금 현재 보니까 자,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세후 영업이익이 30억이니까 100억에 30억이니까 투하자본수익률은 30%죠. 30%인데 가중 평균 자본비용 자체가 10%였습니다. 10%. 그럼 얼마 되죠? 이게요? 20%입니다. 그래서 100억에다가 20%를 곱해도 0.1을 곱해도 답은요 20억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20억. 그래서 1이 풀거나 1이 푸는 문제니까 한번 이거는 간단하게 계산 문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1번. 다음 자료에 의할 때 CAPM 모델을 이용하여 균형시장 하에 요구 승률을 풀어봐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 국제 투자할 때 외국인이 국제 분산, 우리나라에 국제 분산 투자를 하거나 또 우리나라가 외국에 분산 투자를 할 때, 국제 분산 투자를 할 때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CAPM을 이용한 요구 승률 요구 자체는 K 자체는 앞에 무협률에다가 그대로 이용하면 되죠. 무협률에다가 플러스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RM에다가 마이너스 자, 무협률을 뺍니다. 뺀당. 자, 이것이 뒤에 많이 오겠죠. 자, 여기에다가 다시 우리 베타 개수, 베타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 자, 있으면 풀 수 있겠죠. 풀면 이게 CAPM 또는 SM 공식 등을 이용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 됩니다. 자, 그럼 무혐 수익률이 얼마죠? 무혐 수익률이 5%가 되고. 자, 지금 현재,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10%입니다. 10%가 되고. 무혐률 그대로 5%죠. 근데 베타 개수가 1.8이 됐습니다. 1.8이 됐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지금 현재 5% 되네요. 자, 5%에 뭡니까? 자, 5%에 지금 현재 1.8을 곱하면은 요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해보면 5, 8, 40, 5에는 5, 약 뭐가 나오죠? 자, 9가 되겠네요. 9. 자, 5에다가 1.8을 곱하면은 5, 8, 40에 5에는 5, 9가 되죠. 그러면 5%에다가 5%에다가 9% 더하면은 14% 되겠네요. 14%니까 0.14 또는 14%.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런 뒤에 우리가 그 정권 시장에서도 많이 할 겁니다. 뒤에 많이 다룰 거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서는 참고를 받았어요. 뒤에 많이 할 건데 이렇게 요구 수익률을 푸는 방법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자, 13 되고요. 자, 넘기면 22번. 이런 건 나 뒤에 또 할 거니까 미리 한번 워밍으로 본다 생각하세요. 자, 다음 중 효율적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효율적 시장이란 정권 가격이 이용한 모든 정보를 얼마나 신속, 정확, 충분하게 반영하는가를 나타내는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이 시장은 크게 약성 효율적 시장, 그 다음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 다음 우리가 강성 효율적 시장을 나눠줍니다. 물론 강성하기도 하고 강형하기도 하고 약성하기도 하고 약형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보는데 일단 제일 먼저 보면 자, 지금 우리가 이 과거 정보는 자, 말 그대로 정확하게 이 주가 등의 가치에 정확하게 반영된 정보가 뭐냐? 주가에 반영된 정보가 뭐냐?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된 정보를 이용하면은 자, 초가 의미 없다. 근데 비반영 정보인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초가 넣을 수 있다.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 주가에 반영된 정보가 주로 우리가 자, 과거 이미 공개된 정보다. 과거 공개된 정보다. 정보는 주가 등에 이미 반영된 정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했습니다. 이때 과거에 이미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 합니다.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래도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약형 효율적 시장입니다.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공개된 정보까지만 반영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이걸 보는 거고. 근데 우리가 준 강형 효율 시장은 과거에 이미 공개된 정보뿐 아니라 플러스 자, 현재 공포된 정보도 즉각 반영된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개된 정보뿐 아니라 현재 자, 공포된 정보까지도 함께 분석하는 이것을 우리 보통 뭔가 하면 이걸 기본적 분석이라 합니다.
기본적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해봤자 다른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얻지 못한다.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준, 강형, 효율적 시장이라 합니다. 효율적 시장이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준, 강형, 효율 시장은 약성 효율 시장을 포함합니다. 약성 효율 시장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개 더. 자, 과거에 공개된 정보, 그 다음에 현재 공개된 정보뿐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 한 개 더. 이미 미래에 공개될 비공개 정보도, 미래에 공개될 비공개 정보조차도, 공개 정보조차도 뭐요? 주가 등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분석이,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완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완전 분석을 하죠. 완전 분석입니다. 자, 이런 시장 우리는 강형 효율적 시장이라 합니다.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강형 효율 시장은 약형, 중강형 이런 시장을 다 포함한 겁니다. 다 포함한 겁니다. 그 뒤에 가면 이 강형 효율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설명할 때 이용합니다. 이하고 요 약형이나 중강성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 경쟁 시장을 설명할 때 이용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어떤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이윤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초과이윤은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완전 경쟁 시장에 들어가는 약성효율 시장이나 중강성효율 시장은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 만약에 약형 효율 시장이라면 만약에 과거에 공개된 정보는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공개된 정보에 토대를 둔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지 못하지만 현재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준강성효율 시장에서는 과거 공개된 정보와 현재 공개된 정보에 토대를 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지 못하지만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죠. 그럼 1번은 됐고요. 그래서 이때 정권 가격이 어디까지 정보를 충분하게 반영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성은 과거 공개된 정보까지. 그 다음 중강형은 현재 공개된 정보까지는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게 보는 겁니다. 강형은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 가정하는 게 강형입니다. 다음 약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역사적 정보가 과거 정보에 바탕을 둔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형은 과거 이미 공개된 역사적 정보에 바탕을 둔 기술적 분석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약형효율 시장에서는 현재 공개된 정보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영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틀렸네요. 중강형 효율적 시장은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는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중강형 시장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의 바탕을 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지 못합니다. 다음 강형 효율적 시장은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비공개 내부 정보까지도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모델입니다. 자, 되고요. 다음 23번 자본시장의 이례적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겠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세요. 참고. 자, 1월 효과는 1월 한 달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다른 예를 들면은 언제요? 2월달이라든지 3월달, 4월달, 5월달 이런 거예요. 다른 월의 평균 수익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주말 효과에 의하면 주로 주말에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월요일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주말에 뭡니까? 사람들이 집에 휴식을 취하면서 가장 많이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본시장에서. 그 다음에 기업 규모 효과는 자, 이는 자그만 소기업 효과입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수익률이 규모가 큰 기업의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퍼 효과란 낮은 퍼의 평균 수익률이 높은 퍼의 주식의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과 사항은 비슷한 말입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퍼가 뭐요? 앞에 주가 수익 비율 자체 퍼가 적은 그런 뭡니까?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 높은, 뭐요? 큰 기업의 높은 퍼의 수익률보다는 더 높다는 겁니다. 높게입니다. 그래서 사실 3항과 4항은 유사 표현입니다. 한번 참고로 봐두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개념만 잡아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82페이지. 자, 기본적 분석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자, 20강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